홍콩 시민 100만 명을 거리로 불러모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이 결국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요구대로 법안을 완전히 거둬들인 건 아니어서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나 제재를 피하려 한다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잠시 뒤인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벌써부터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 서울 강남역 연결해서 뜨거운 응원 열기 전해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불법 설치하고는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과 몸싸움까지 벌여 급기야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까지 취소됐는데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만 보낸 채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둔 창고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쌓여가는 폐기물이 많으니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 유혈 사태로 번졌던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낮 캐리 람 행정장관이 논란이 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ow announce that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suspend the legislative amendment exercise. 중국과 홍콩 당국이 일단 손을 든 셈인데요. 하지만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열립니다. 시위대가 요구한 건 이 법안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홍콩 입법회 청사 앞에 나가 있는 신경진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그동안 이제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행정장관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데 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홍콩 시민의 대규모 격렬한 반발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9일 100만 시위 참가자 중 약 30%가 가두 시위에 처음 참가한 시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체포와 부상을 무릅쓰고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만일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유혈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89년 천안문 유혈 사태가 홍콩에서 반복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바라지 않은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에게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혹시 중국과 홍콩 사이에 그 이전에 물밑 움직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어젯밤 중국과 홍콩의 수뇌부는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홍콩 사무를 담당하는 권력서열 7위의 한정 정치부 상무위원이 홍콩과 인접한 선전으로 내려와 캐리람 행정장관을 만났습니다. 무기한, 잠정적으로 연기하지만 법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의 국회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법회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예, 법안 심의는 무기한 연기됐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제 입법회장을 직접 둘러본 어환희 기자의 리포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콩 입법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 국회와 같은 곳인데요. 보안이 심해서 이렇게 출입증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기자실이 바로 보입니다. 홍콩 현지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카메라, 사다리 등 촬영 장비들이 있고 이번 시위를 취재할 때 필요한 안전모도 눈에 띕니다. 홍콩 역대 의장들을 볼 수 있는 이곳은 회의장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회의청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잠겨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는 민주파 의원들이 친중파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입법회 일정표에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인 일요일은 공휴일이라고 적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걱정했던 17일 월요일에는 오후 4시 30분 비공개 심의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주 내내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정부는 오늘 이를 무기한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 JTBC 어환입니다. 예, 이렇게 법안 추진을 무기한 미루기로 하면서 중국이 홍콩에는 한 발 물러선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에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예, 어제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러위청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를 불러 홍콩 사태 개입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미국에 항의하는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 대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의회가 홍콩에 대한 이런 특별 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예, 어제 또 시위에 나선 홍콩의 어머니들이 한국의 운동가요를 불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어제 뉴스룸에서 보여드렸던 차터가든의 어머니 집회에서였는데요.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지어올리는 율동까지 섞어 광둥어와 한국어로 결연하게 불렀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는 홍콩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콩 명보는 1980년 광주와 지난 12일 홍콩 시위 진압 사진을 올리며 한국인의 관심에 주목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홍콩 지지를 촉구한 청와대 청원이 이미 2만 명을 넘었다며 10만 명이 넘으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화면에서 잠시 보셨던 것처럼 홍콩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내일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위 주최 측에서는 법률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공원에서 정부 청사까지 검은 옷을 입고 평화 행진을 할 계획인데 경찰도 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폭력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검은 옷과 흰 리본 차림으로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내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의 사과,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입법회 청사 앞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옮겨 싣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나 제재 위반은 시도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쏘는 거라며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이후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먼저 정효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 know, but everybody tries to break sanctions, but the sanctions are hurting them badly. We never took the sanctions off. 북한이 해상에서 석유 한적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미국은 앞서 유엔 대북 제재위에 북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겁니다. 북한의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아름다운 친서를 받은 이후 북한과 대화 재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실무협상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 북한이 대화를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 2호 여사 조화 전달을 위해 판문점을 방문한 걸 두고 한 말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 서울 방문을 조율 중이어서 실무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싱가포르 북미 회담 1주년을 전후로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심수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서로 상당히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2차례 발사체를 쏜 걸 두고 매우 단거리였다. 그리고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서가 싱가포르 회담 1년을 맞아서 전해진 거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잖아요. 이 친서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난해에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 친서가 여러 번 교착 상태를 푸는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6월 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2일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의 고비마다 친서는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친서를 통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승진을 시킨 게 역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승진을 했던 북한의 최선희 부상과의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이제 저희가 해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온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당초 비건 대표는 27일쯤 한국에 올 예정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아직 조율 중이긴 하지만 이 일정을 24일쯤으로 사흘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건 대표가 이에 앞선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과도 만난다는 걸 고려하면 평소보다 체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때문에 비건 대표가 이 북측과 판문점 등지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북미 양국을 보면은 일관되게 서로 주장을 해왔던 게 너희가 먼저 양보하기 전에는 우리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혹시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이 달라질 기미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난 4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난하는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지금이라도 셈법을 바꾸고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최고인민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한다면서 미국을 비판을 했고요. 미국 역시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고 이호 여사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비건 대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을 보낸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올 상반기 들어서 4차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4.27 1주년 기념 행사 등의 우리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변화인 건데요. 또 북한은 이 6.12 북미 회담 1주년 기념 우표를 1만 장 발행을 했는데 이 역시 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한편 스웨덴 총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 같은 노딜 사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꼼꼼한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웨덴은 첨예했던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스웨덴 정상회담에선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스테판 르벤 총리는 사회적 파트너가 동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한국만의 모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 등 사회적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양국은 또 바이오 헬스와 친환경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글로벌 제약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부터 5년간 한국에 6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6.25 때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헌신을 기념하는 참전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지금부터 5시간 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승전,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위해 도전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설레는 마음에 응원을 하러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아직 경기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뒤로는 뭐 무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제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뒤로 설치된 무대가 보이실 텐데요. 조금 뒤인 오후 10시부터는 이곳에서 축하 공연, 또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저희 취재진을 보더니 이곳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냐, 이곳에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냐 물으면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또 토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쉬는 날이고 또 저녁이 되면서 덥지도 않고 또 썩 춥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응원하기에도 좋은 상태가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잠깐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금방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든 대표팀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오늘 경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난 한 시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보려고 일찍 자리 잡으려고 왔어요. 질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할 거고 응원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뛰어주시지 않을까요, 선수분들께서? 예, 저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군요. 지금 송우영 기자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역이고요. 오늘 또 거리 응원이 다른 곳에서, 전국의 다른 곳에서도 벌어진다고 하죠? 네,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대규모 응원전이 상암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뜨거운 응원을 하거나 바깥에서 대규모 전광판으로 경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무료로 11시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역에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도 내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울 청량리역이나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관리할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개고장만 몇 차례 보냈을 뿐 강제 철거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대형 막사가 되더니 취사도구와 발전기까지 설치됐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천막 하나로 시작했던 대한애국당 텐트는 이제 목조 기둥까지 있는 대형 막사가 돼버렸습니다. 규모는 점점 커져 내부엔 취사도구와 소형 발전기도 갖췄고 취침 공간까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이 광화문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후속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막 이렇게 잔류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단단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일 세 번째 개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대한애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정치적 구호를 담은 애두벌룬까지 띄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번의 경고조치 이후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 정치 이슈화하는 데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죠. 홍문종 의원이 다음 주 탈당해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거란 취지의 말도 했지만 당 관계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나홀로 탈당에 그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오늘도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조원진 대표와 함께 홍 의원은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조원진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2명을 확보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당명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공화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잇는다는 의미로 이른바 박근혜 정당임을 보다 분명히 밝히겠다는 취지입니다. 홍 의원은 추가 이탈 가능성을 말했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은 탈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의원은 본인이 총선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 탈당한 것이라며 추가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친박계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을 따로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이 만남에 대해 당이 승리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우리 정부가 헝가리 경찰과 검찰에 유람선 침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 선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헝가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나선 건데요. 헝가리 측에선 선장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있고 수사에도 최고의 검사들을 투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헝가리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가해 선박이 사고 직후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선장마저 풀려나자 부실 수사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헝가리 경찰청장은 선장이 달아나지 못하게 전담팀을 꾸려 밀착 감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헝가리 검사장도 수사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검사들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블레아니오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장소도 마련됩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블레아니오의 선사인 파노라마 덱도 허블레아니오가 기념물로 쓰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수색팀은 사고 지점 아래 215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헬기 2대와 보트 19대, 수색견을 동원한 60여 명의 대원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헝가리 언론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바이킹 시기노가 이곳 머르기트 다리 아래서 허블라니오를 추월하려고 하면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블라니오 참사가 인재였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두 척이 중동에서 공격당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건지 주어는 쓰지 못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공격은 아베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아베 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떠한 자가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선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란에 머물던 13일 중동 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관련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은 뒤 내놓은 첫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미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공격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겠다며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는 이르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이란을 방문했지만 유조선 피격 사건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 등 각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외교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유조선 4척이 공격당한 데 이어 이번 일본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장중 4%까지 오르는 등 출렁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과 갈등이 지속할 경우 유가 $100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가 뒤집히면서 선원 1명이 배 안에 갇혔는데요. 100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생긴 공기 주머니, 에어포켓 덕분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집어진 배 주변은 부유물과 통발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입수 끝에 손으로 더듬어 가까스로 선실에 접근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배 안에는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생긴 에어포켓 덕분이었습니다. 58살 손모 씨는 구조대원과 함께 2분여 만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안좌도 앞바다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이 탄 20톤급 어획물 운반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장 58살 김모 씨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주변에 있던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다행히 에어포켓이 생기면서 100분을 버텨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와 손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오늘 새벽 1시쯤
목포 북항에서 양식 사료를 싣고 신안군 도초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해경은 암초를 만난 어선이 급선회하면서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이혼한 뒤에도 어린아들의 옷과 장난감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충혜 기자입니다. 그리고 옷도 완전 아기 때 거예요. 네, 아기를 못 봐서 너무 그리워했거든요, 아이를. 그래서 아기 냄새라도 맡고 싶다고 하나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완전.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 강모 씨의 동생은 오늘도 형의 사진 앞에 흰죽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강 씨는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아들 양육비로 보냈습니다. 고유정이 아이를 제주의 친정에 맡겨두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에요. 정작 강 씨 본인은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씨 유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길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이제 형님 명예를 지키는 것과 형님 시신을 좀 수습하고 싶어요. 한편 고유정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고유정 전 남자친구의 행방불명설이나 현 남편 H씨의 전부인 죽음에 고유정이 관련됐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은 고유정과 과거 인연이 있거나 도내 실종자 목록 전체를 확인한 결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H씨도 전부인의 죽음과 고유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온 창고가 추가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만 벌써 12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 수거 운송 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환경당국에 꾸준히 요구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청은 10달간 방관하다 지난달에야 소각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가 지난해 7월 환경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거 차량 40여 대가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쌓여가는 폐기물이 많으니 조사 좀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환경청은 폐기물이 제때 소각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폐기물을 추적하는 시스템만 살펴본 게 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소각업체는 들어온 폐기물을 태웠다고 허위로 입력한 뒤 다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서 처리했다고 찍혔으니까 읽혀지니까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폐기물이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신고한 것도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환경청은 지난달 소각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감염병 환자가 썼던 것까지 섞인 의료 폐기물 1240톤가량이 영남 지역 곳곳에 쌓여 썩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의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건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전체 소각장 처리 용량을 3만 7천 톤이나 넘겼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루 100톤씩 쓰레기가 넘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의료 폐기물은 22만 6천 톤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2011년 12만 톤에서 7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2015년부터 18만 9천 톤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만 처리 용량을 3만 7천 톤이나 넘겼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처리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게는 30%까지 더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폐기물을 보낼 곳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의료 폐기물이 급증한 건 특히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기저귀가 쏟아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25%는 그래도 차지해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40%까지 차지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 70% 차지하는 데도 있고. 환경부는 감염 위험이 별로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폐기물 전문 소각업체들이 물량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기저귀를 전용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면 전체 의료 폐기물의 15에서 20%가 줄어들 걸로 추정됩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한 대형 어학원이 토익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정황, 지난주 저희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학원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번엔 토익 말하기 시험이죠. 토익 스피킹에서도 조직적인 문제 빼돌리기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 이런 불법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A 어학원 경영진 임모 씨가 소속 강사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토익 말하기 시험마다 강사 한 명씩 배정해서 문제를 빼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3시간 안에 해당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업부터 쓴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원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 해커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담당자를 세워서 특히 새로 온 강사가 유출 작업에 참여할 때 녹음 관련 이야기를 문서로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자동차 시험이 생겼는데 이제 헤드셋을 이제 착용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셋을 뒤로 이렇게 선을 이제 테이핑을 하세요. 토익 말하기 시험 역시 외부로 문제를 유출하는 건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문제를 빼내는 겁니다.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로 한 어학원이 수년간 토익과 탭스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유죄 판결도 나왔지만 이런 불법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되잖아요. 또 책도 잘 팔리고 걸려도 뭐 벌금 정도 내면 되겠지 하고 사람들이 뭐랄까 불감증이죠. 강사들은 대형 어학원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해결이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조가 중단한다면 아마 중단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토익 등 시험 문제를 만드는 ETS는 문제 유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실수나 서툰 운전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20대부터 50대의 교통사고는 줄어들었는데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지나가던 어린이와 경비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사찰 입구로 차량이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20대부터 50대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모두 줄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10,000명 중 65살 이상 사고 건수는 40대의 2배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지만 전체 고령 운전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안전시설물을 크기를 늘린다거나 신호시간을 연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러한 시설적, 도로 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도로에서 고령 운전자를 줄이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교통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개봉 17일 만에 8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에만 10개 나라에서 개봉하는 등 해외 관객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한국적 요소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재치 있는 영어 번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한국 관객들이 봐야만 뼛속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곳곳에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할 거다요. 19년 전 플란다스에게부터 본 감독의 거의 모든 작품을 번역한 미국 출신 번역가가 이번 작품을 번역할 때 제일 애를 먹고 또 가장 공들인 부분도 한국적 요소입니다. 적당한 영어 단어가 없을 땐 아예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석은 아마 해외 관객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을 거고 많이 고민하다가 그거는 랜드스케이프 스톤으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지만 해외에선 낯선 공간인 반지하와 한국에서만 먹는 짜파구리도 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도 번역한 그는 두 거장의 스타일이 반대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어 대사랑
되게 비슷한 구조에서 번역하는 게 되게 원했어요. 문장 구조가 마음대로 바꿨었는데 좀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나. 스크린 아래서 금방 사라지는 자막 번역은 그동안 관객의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예술 작품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빛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손녀 A씨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일 군포집에 찾아온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9살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영동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2톤 화물차에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워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진 바퀴가 불이 붙은 채 1km가량을 굴려가며 계속 타는 바람에 30여 분 동안 일대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스위스 여성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입니다. 취리히 7만 명, 로잔 6만 명 등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1991년 남녀차별 항의 시위 이후 28년 만에 여성 파업인데 참여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아직도 성 불평등이 만연하다며 차별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모두 14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인천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학교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내일 긴급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해선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자. 예, 간다. 간다. 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인터넷 만화에서 나왔던 대사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문종 의원이 지금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애국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애국당 집회에서 밝혔는데, 자,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애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나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로 입성을 하자.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4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또 출마를 할 수가 없는데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뽑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은 결국 탄핵이 무효다. 탄핵이 무효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 안 됐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대략 한 11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임기를 더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사선의 중진 현역 의원이 주장하는 이야기치고는 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었던 사람 또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조원진 애국당 대표 역시 자,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 황교안이 아니다. 권력을 찬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 박근혜다라고 다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성대 기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홍문종 의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선 중진의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당이 한석 있는 거죠. 한석의 군소 정당으로 옮긴다는 것, 이건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건데, 자,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예. 홍문종 의원은 지금 사학재단 뭐 금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원 당규상에 따르면은 당원권 정지가 돼야 돼요.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근데 실제로 또 같은 지역구입니다. 의정부 을에 있는 민주당 측 관계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김민철 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자,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지금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접었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따라서 아마 애국당에 가서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문종 의원이 만약에 한국당을 탈당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발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분석들이 이제 홍 의원 개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난처한 사람 바로 황교안 대표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당이랑 내년 총선에서 접전을 벌여야 되는 지역들의 애국당이 전부 후보를 내게 된다면 지금 여당 상대에도 버거운데 애국당과 표를 나눠 가질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는 내년 총선이 한국당의 승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을 보면요. 자,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애국당 표가 만약에 우리한테 왔으면 창원 성산도 민주당 그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증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애국당의 존재 또 홍문종 의원의 탈당이 뭐 아주 남의 일처럼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그래서 황 대표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의원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해드렸었는데 과연 내년 공천에서 총선에서 어떤 공천이 이뤄질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가 왜 거기서 나와? 예, 제주도는 저희도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요즘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이었죠. 필리핀으로 쓰레기가 불법 수출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상당히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간의 어떤 말싸움, 그 설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지사가 이 쓰레기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찾아봤더니 이 쓰레기 원산지가 제주도라고 한다. 자, 쓰레기는 제주도가 버렸는데 그 피해는 경기도가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그 SNS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예. 바로 원희룡 지사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시에 자세히 취재를 해서 저희 주말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취재 기자가 이제 폐기물 업체들을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는 확인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계 당국에서 환경부 같은 곳에서 이게 제주도에서 나온 쓰레기다라고 확인을 해줬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환경부 등이 당국이 검사를 해본 결과 그 중에 제주도산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난처한 상황이 처했죠. 자, 최근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결론적으로 자신은 방송 보도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언론에 의존해서 제주도산이라고 얘기했던 나의 발언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님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서 이거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과문을 잘 보면 이 사과문에 결국 다 같이 뭐 쓰레기 청소를 잘하고 환경보호를 하자라는 글을 써놨기 때문에 상당히 훈장질을 하고 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돌아온 불법 쓰레기 때문에 두 지사가 감정 대결을 싸움을 벌인 그런 모습이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깨끗해서 바깥에서 주말 즐기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후 한때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밤에는 그칠 걸로 보이지만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우니까 길거리 응원 가실 분들은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세차게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쫓아 밟고 또 붙잡아 봅니다. 차가운 물줄기에 소리를 지르고 쏟아지는 물보라에 눈을 비비기도 하지만 물놀이는 즐겁기만 합니다. 바람은 아빠가 날리는 비행기를, 아기가 날리는 비눗방울을 하늘로 실어 나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랐습니다. 먼지도 별로 없어 쾌청했습니다. 대구가 원래 많이 더운데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를 마칠 오후 하늘 한편에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온 세찬 소나기가 길거리를 한 차례 씻어냅니다. 영하 15도 내외의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소나기를 뿌린 겁니다.
서울은 5mm 내외에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축구 응원전이 펼쳐질 자정쯤에는 모두 그칠 걸로 예보됐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인 만큼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는 모두 빠져나가고 내일은 동해안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